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20대 후반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경영지원실에서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업무를 보던 중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머릿속은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는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남자가 번개처럼 나타나 다그쳤습니다. 담당자 맞죠? 일 처리가 왜 이러는 겁니까?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롭고 태도는 폭풍처럼 급했어요. 누가 봐도 대표님도 대표님 비서도 아닌 사람인 게 분명했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제가 담당자인 건 맞는데 저는 제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제야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아귀다툼하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쪽에 회사 의견 전달했고요. 다시 피드백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대화는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꽤나 심각해서 대표님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도 비서도 아닌 사람이 와서 저를 몰아세우니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었죠.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어 대표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일을 아주 잘한다고 들었는데 역시 인재였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대표님께서 이어 말하셨습니다. 내 아들도 상황을 듣고 놀라서 왔었다죠? 네? 순간 지난번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급히 얘기를 듣고 와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쳤다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기분 상했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경영 지원이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 녀석이 성격이 좀 급해요. 아직 배울 게 많죠? 아닙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좀 예민했어요. 예민해야 알 수 있는 일이죠. 고마워요. 그제야 저는 그날 저를 몰아세운 남자가 대표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난 알고 있었는데 알면 민망할까봐 일부러 말 안 했어. 나름 배려였던 것을 알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고요. 뒷북치다 붓 깨진다. 는 말처럼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몇 주 뒤 늦은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표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요한 동굴처럼 조용했지만 그 순간 저와 그의 시선은 마치 나비와 나비가 만나듯 부드럽게 얽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치 새벽 풀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순간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도착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 짧은 시간이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이 늦으셨네요? 네, 일이 많아서요.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걸 누구한테? 대표님이 그러시던데요. 아, 그날은 몰랐어요. 대표님 아드님이신 거. 그래요? 어쩐지 마치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이상했다는 듯 굴길래 좀 재수없더라고요. 저는 말문을 닫아버렸지만 그는 물 흐르듯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 이제 가서 먹어야죠. 그럼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는 건 어때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설마 나랑 밥을 먹자는 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안도감이 들었고 그냥 먼저 보내려 했지만 피곤함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타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식사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그게요. 사과의 의미로 사고 싶은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마치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듯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더니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은 그의 말처럼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분위기가 사르르 녹아내리며 첫인상의 날카로움도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그는 제가 말을 막히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헤어졌을 때는 이상하게도 같이 밥 먹기 잘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쁜 첫인상을 정리할 기회는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얽히는 우리의 동선이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 스케줄을 다 파악한 뒤 일부러 동선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런 노력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묘하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떨어진 꽃도 다시 만날 인연이 있으면 바람에 실려온다. 더니 이게 바로 운명의 실타래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대표 아내로서 편히 지내라 며 저에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대표 아내가 평사원으로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집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내조해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나름의 삶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일은 예상보다 재미있었고 넓은 집을 가꾸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적성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대표님이 사고가 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무슨 사고요? 오늘 현장 보려고 나오셨다가 추락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멈춘 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렀고 불안감은 먹구름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몰골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꺾인 꽃처럼 그토록 강하던 남편이 그렇게 나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건데요? 그게 좀 높은 곳에서. 비서는?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정성껏 부필한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떨어지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천둥번개처럼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속담이 떠올랐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됐어요. 수술 결과는 어떤가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술이 잘 끝났는데 왜 마비가 와요? 손상이 너무 심해서요. 일단 최대한 봉합은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치 천둥이 칠 듯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 시간은 고요히 흐른 채 나만이 그 절망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수술 후 눈을 뜬 남편은 충격에 휩싸인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무너진 성벽 같았어요. 여보, 나 몸이 안 움직여. 여보, 내 몸이 왜 이래? 여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회복하자. 응? 회복할 수 있대. 수술은 잘 됐대. 근데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다쳐서. 그럼 지금 나 전신마비인 거야? 응. 남편은 울음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는 속담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리 힘을 내도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만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서서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차분히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회사 일 좀 봐야겠어. 신비서한테 자료 좀 갖고 오라고 해줘. 당신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메일을 확인 못 하잖아. 당신이 매번 해주는 것도 번거롭고 직접 와서 브리핑하라고 해. 알았어. 남편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회사 일을 처리하려 했어요. 그 모습에서 그는 마치 고난을 이겨내는 투사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며 회사는 저에게 맡기고 본인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아파오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나랑 눈을 마주치고 아직은 말도 할 수 있고 회사 일도 직접 처리하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는 말을 믿으며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재활도 열심히 했어요. 희망 하나를 붙잡고 재활에 임했지만 결국 그는 전신마비 상태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제 손이 부러질 때까지라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돌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나 간병 있어도 돼. 나는 당신이 종종 외출도 하고 당신만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두고 어딜 나가? 나는 당신 옆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 어차피 우리는 평생 같이 살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살아야지. 당신도 해소하며 살아야지. 나 없이 어떻게 해소할 건데? 나야 뭐 당신들 곁에 있으니까. 처음엔 간병인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자꾸 간병인을 쓰라고 하더군요. 굿모닝, 새로운 하루의 시작. 이라며 저는 그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이 여행을 권했어요. 당신 여행 가고 싶지 않아? 당신 여행 가고 싶어? 나야 좋지. 원래는 결혼하면 당신이랑 자주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몸이 이 모양이라 같이 갈 수가 없네. 왜 같이 못 가? 내가 데리고 가면 되지. 나는 괜찮아. 내가 가면 당신이 쉴 수도 없을 거고. 당신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속상해? 곧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장모님 모시고 회사 콘도에 가서 쉬었다 오는 건 어때? 당신은 안 가고? 응, 간병인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오랜만에 내 걱정 좀 쉬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남편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배는 항구에서 떠나야 안전하다. 는 속담처럼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에 남편의 배려 덕분에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죠. 결국 저는 엄마 집에서 하루 이틀 쉬면서 마음을 돌이켜 보았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엄마, 대신 좀 받아줘. 그리고 돌아오자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눈에 띄게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 는 말처럼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급히 집으로 향했죠. 원래는 하루 더 있다가 가기로 돼 있었지만 하루 먼저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도착한 순간 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과 한 여자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마치 몸이 굳어버린 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멈춘 것 같았죠. 그래서 내가 내일 올 줄 알고 이러고 있었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보, 그게 아니라 나 일부러 집 비우게 한 거야. 여보 소리도 끔찍하니까 하지 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루 전에 온 건데? 남편은 점차 몰리며 화가 나서 눈빛이 불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의 시선은 남편 앞에 서 있는 속옷 차림의 여자로 향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비서였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도 자꾸 신비서 불러달라고 한 거야? 업무 본다는 핑계로 불러들여서 나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러고 있었니? 정말 일하려고 부른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서가 일하는 복장이야? 신비서가 나 이렇게 된 게 안쓰럽다고 해서 보여준 거야. 뭐? 그때 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으며 다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업무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사모님. 제가 너무 덥기도 하고 대표님이 몸이 그렇게 되셔서 사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못 보내신다길래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다? 네? 그게 남편 사고 났을 때 현장 감식한 경찰이 그러던데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떨어졌다고. 혹시 위에서 둘이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비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며 공포가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말해. 설마 그때도 이러고 있다가 떨어졌니? 여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제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성껏 당신 병수 발라들고 나 바보 만드니까 좋았니? 여보, 남자가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하잖아. 그래서 보나마나 병원에서도 이러고 있었겠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번에도 나 없는 내내 비서 불렀던 거지. 여보, 나 절대 아니야. 막말로 내가 이 몸으로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때 간병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 당신이 그랬다며. 돈 배로 줄 테니까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 없는 내내 오지 말라고 했다고.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간병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나한테 연락했더라. 뭔가 이상하다고. 비서라는 여자가 들어갔다면서. 아, 그 사람들 참. 상상력이 한심하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 비서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다 미래를 즐기나?
지금 즐기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떳떳했으면 가사 도우미는 왜 안 불렀는데? 뭐? 그렇잖아. 내가 오면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확인했거든. 아, 여보. 그건 신비서가 밥도 챙겨주겠다고 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신비서? 그럼요. 제가 다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또 물어봤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전에 신비서가 우리 집에 왔던 적이 있냐고. 순간 남편과 상감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주 왔다고 하더라. 아버님이 병원에 들어가신 후로는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다던데?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결혼 전에 잠깐 만났었어. 잠깐? 아버님 비서였던 신비서를. 그래, 맞아. 당신 말 맞다나 신비서는 아버지 비서이기도 했잖아. 아버지 아프시고 갑자기 내가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했어. 그래서 신비서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 그럼 이 영상은 뭘까? 저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받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영상 속에서 남편과 상감녀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기가 어디서 났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받았지. 설마 가정부야? 누구든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랑 상감녀가 내연 관계라는 거지. 여보, 말이 심하잖아. 상감녀라니? 아, 상감녀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인가? 여보, 그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니들이 하면 사랑이겠지. 근데 왜 나랑 결혼했어? 사랑했으니까. 순간 상감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으면 당연히 저 여자랑 결혼했겠지. 결국 상감녀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어요. 대표님, 말 다 했어요? 너 조용히 안 해? 나한테 그랬잖아. 당신 사랑은 나라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미혼모 엄마한테서 자란 것 때문에 결혼은 힘들지만 사랑하는 건 나라며. 야, 그냥 미혼모 출신이었으면 말도 안 해. 술집 출신이라며. 형편이 어려워서 일했던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 비가 어디가? 지금 네 꼴을 봐라. 전신마비된 내 앞에서 끼부리면서 유혹하고 있잖아. 내가 보고 싶다며? 그래서 보여준 거 아니야. 나도 구실도 못하는 남자 앞에서 이러는 게 쉬운 줄 알아? 뭐야? 너 용돈 끊기고 싶냐? 네가 뭐 그냥 이래? 다달이 꼬박꼬박 비싼 용돈 받아가고 있잖아. 내가 뭐 돈만 보고 이러는 줄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끌리는 여자는 너밖에 없다고. 진짜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 니들 지금 뭐하니? 아, 여보, 그게. 여보? 당신이 나한테 여보라고 할 자격이 있어? 아니지. 그게 말이 헛나왔는데. 헛나온 게 아닌데? 사랑 맞는데?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내가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뭘 도발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그냥 편한 사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 거지.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야, 감히 나한테 야라고 해? 뭐? 편한 사람한테 해소해? 내가 만만해? 야, 너 일단 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다음? 다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여보, 쟤 좀 일단 보내. 우리 둘이 얘기하자. 왜? 둘이 하는 얘기가 더 재밌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 저 여자가 좋으면 좋다고 해. 난 어차피 당신이랑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내가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왜? 내가 밤낮으로 당신 돌보고 있으니까. 그건 간병인이 하면 되잖아. 여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래, 쟤 사랑해. 이미 정도 많이 들었고 헤어지긴 늦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근데 나 쟤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더러는 당신 수발 들고 저 여자하고는 계속 미래를 즐기시겠다? 여보, 당신은 내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그냥 이제부터는 당신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해. 아, 그때마다 저 여자 불러서 오늘처럼 미래를 즐기겠다? 그냥 아예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살자. 괜찮지 않아? 솔직히 나 이렇게 되고 당신은 나랑 같이 침대 쓸 생각도 안 하잖아. 그거야. 당신은 환자니까. 난 계속 이런 상태일 텐데. 그럼 영원히 각 침대를 쓰자는 건데. 그럼 나도 한 번씩은 해소할 때가 필요하지 않겠어?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미래 즐기는 걸 용납하고 살라니. 솔직히 서로 손해는 아니잖아.
이제부터는 간병이 쓰면서 당신도 더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고. 내가 이 몸으로 믿을 수 있는 여자는 당신뿐인데 어떻게 해? 내 재산 당신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희꼬를 보면서 딱 이거 하나만 참으면 당신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 딱 이거 하나를 못 참겠다면? 여보, 이것 봐! 끝까지 저 여자 회사에서 내보내고 헤어지겠다는 소리는 안 하네. 여보, 그러니까 그냥 저 여자를 믿어보지 그래? 믿고 즐겁게 살아. 그 대가는 당신이 치르면 되는 거잖아. 즐거운 건 당신인데 대가는 왜 내가 치러야 해? 여보, 내가 믿는 건 당신뿐이야. 당신 같은 여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걸 알면서 다른 여자랑 미래를 즐겨? 그래놓고 당신이 날 믿네 마네 말할 자격이 다 있고? 알았어. 내가 횟수를 줄여볼게. 당신 눈에 안 띄게 몰래 할게. 뭐가 어쩌고 어째?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제 집만 간단히 챙겨서 나오는데 남편은 방 안에서 상간녀한테 소리만 지르고 있더라고요. 가서 좀 말리라니까. 내가 왜요?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자꾸 이러면 너 용돈 없다? 전신마비 주제에 뭘 어쩔 건데. 내가 가져가면 그만이지. 이제 관리해주는 아내도 없으니 잘 됐네. 야, 아까 나한테 한 말 절대 안 잊을 거야. 뭐? 나랑은 즐기고 믿는 건 아내야? 넌 내 돈 보고 다 해준 거잖아.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됐거든. 아내한테는 만족이 안 된다며? 나한테만 만족이 된다며? 그래서 그날도 현장에서도 나한테 치근덕대다 떨어진 거잖아. 너 조용히 안 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은데 나한테나 잘하지 그래요? 뭐가 엎질러진 물이야? 저 사람은 절대 나 못 떠나. 내가 불쌍해서라도 못 떠난다고. 지금 떠나는 것 같은데? 네가 뭘 알아? 너랑은 결이 다른 여자야. 전신마비된 나를 밤낮 없이 돌보는 여자라고. 넌 그렇게 못하잖아. 그건 좀 지루하긴 하지.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이 바보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냥 간병인 붙여놓고 마음껏 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넌 못 믿는다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아무리 간병인 붙이고 편하게 지내라고 해도 나만 보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랑 바람 피우래요? 먼저 원한 건 대표님이었잖아. 내가 대표님 아버님 비서로 있을 때부터 치근덕 됐잖아. 하도 원해서 받아줬더니 이제 와서 날 못 믿는다고? 내가 대표님 결혼할 때도 입 꾹 다물고 있었잖아요. 나도 신의를 지켰다고. 남편과 상간녀가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신의 같은 단어를 그 둘 사이에서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었죠. 그래서 나가다 말고 결국 한 소리 해주었네요. 당신한테 신이 지켰다는 이 여자랑 잘 살아봐. 나는 신이가 뭔지 몰라서 이만 가볼게. 조만간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보, 정말 이럴 거야.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내가 손수 가꿨던 내 집이었잖아요. 그런 집에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미래를 즐긴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친정으로 갈 수 없어서 호텔에 묵으며 변호사를 만났죠. 그런데 며칠 뒤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해 온 겁니다. 사모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난 상간녀랑 할 말 없는데요. 대표님이 아무것도 드시질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사모님이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몸도 저런데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죠. 그걸 왜 나한테 말하죠? 사랑하는 신비서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 어차피 이혼하시면 지금껏 누리던 만큼은 못 누리고 사실 텐데 우리 남편 간병인으로 일하는 건 어때요? 뭐라고요? 내가 비싸게 쳐줄게요. 내가 전에 받던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둘이 재혼하기로 했나 봐요? 뭐 결국 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라도 데리고 사는 수밖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요. 간병인으로 구형도 해주고 월급도 충분히 줄게요. 그러니까 와서 일해요. 우리 남편 좀 살려줘요. 댁 남편인데 내가 살려주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본인 남편은 본인이 살리세요. 그리고 미안한 말인데 아직은 나랑 부부관계라 당신이 그 사람 돈은 마음대로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설치고 다녀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돈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남편 돈에 손 떼고 싶지 않더라고요. 돈은 합법적으로 가져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내가 호텔에 있는 건 어떻게 하라는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새로 구용했다는 간병인이 남편을 방 안에 넣어주고는 그만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실 거 없어요. 얘기 끝나면 데리고 가주세요. 그게 대표님이 그냥 가도 된다고 하셔서요. 네? 그만 가봐요. 나는 아내랑 같이 들어갈 거니까. 결국 간병인은 돌아갔고 저랑 남편만이 방 안에 남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 나 마른 거 안 보여? 당신이 마르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어? 당신 나한테 화난 거 알아. 그래도 당신 너무 냉정하다.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사과하려고 왔어. 사과하려고 온 사람이 나랑 같이 집에 갈 생각을 해? 그럼 여기서 같이 있지 뭐.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설마 당신이 나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쫓아내면 난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당신 정말 왜 이래? 이런 사람 아닌 거 다 알아. 아니, 날 배신한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간병인 다시 불러줄 테니까 가. 간병인 번호 뭐야? 여보, 나 당신이랑 같이 갈 거야. 내 집에 안주 있는 당신뿐이야. 상간녀가 전화가 왔던데. 그 여자가? 그래, 당신이랑 재혼할 거라고. 재혼하면 나를 당신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더라. 당신이 그 여자한테 준 용돈만큼은 월급으로 주겠다던데. 얼마나 줬어? 듣는데 궁금하더라. 당신 혹시 그 제안 받을 생각 있어? 설마 당신 합작품이니?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닌데. 당신이 월급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이 그렇게라도 내 옆에 있겠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긴 하네. 걔가 머리를 못 쓰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머리를 잘 쓰네. 이게 머리를 잘 쓴 거라고. 그렇잖아. 나랑 이혼하면 당신도 전에 살던 만큼 살긴 힘들 텐데. 나 돌보면서 월급 많이 받으면 좋지 않아? 시체 보니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나는 당신이 이대로 같이 가주는 게 더 좋지. 근데 당신이 나랑 그 여자 사이가 정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솔직히 나도 당신이 돌봐주는 게 가장 편하니까 좋은 생각 같다 이거지. 그렇게 날 옆에 두고 못 믿겠지만 사랑하는 그 여자도 감시하고. 여보, 알았어. 나 그 생각 안 할게. 난 오늘 당신을 되찾을 거야. 되찾아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내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라 계획이겠지. 그 여자는 어디 있는데? 아, 그게. 아니, 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다 당신이 집에 없어서 아니겠어? 당신 돌아오면 그 여자도 나갈 거야. 그럼 뭐해? 내가 돌아가도 당신은 그 여자랑 미래를 즐길 건데? 여보,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왜 못 헤어져? 이혼하면 그냥 남인데? 당신이 날 버리고 갈 수 있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당신이 전에 살던 게 있잖아. 내 덕에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든 살겠지. 적어도 당신이랑 그 여자 면상 보면서 속 터지진 않겠지? 여보, 내가 그래서 약속했잖아. 당신 모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당신 아내로 사는 거라는 거야? 그렇대도 당신은 그냥 지금껏 하던 것처럼 살면 돼. 내 돈도 관리하고 당신 쓰던 거 마음껏 쓰고. 누가 들으면 내가 사치라도 하면 산 줄 알겠다. 막말로 명품 안 산다고 사치하냐? 당신 툭하면 집안 뜯어 고치면서 쓴 돈이 얼마야?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당신 취미 생활하는 거로 불만 가진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없잖아. 집 리모델링해서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집안을 가꾼 거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제 나한테 화도 났으니 명품도 마음껏 사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하고. 그렇게 내 시간도 갖고 당신 시간도 달라 이거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역시 당신은 똑똑해. 내가 이래서 당신이랑 결혼했잖아. 솔직히 마주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쩌면 진실을 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말해봐. 나랑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뭐야? 말했잖아.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로서 당신 재산도 탕진하지 않고 당신 옆에 얌전히 있을 수 있는 여자였다? 가족이 되고 싶은 여자는 당신밖에 없었어. 그럼 당신 상간녀 신비서는 뭔데? 말했잖아. 그냥 즐기는 사람이야. 사랑한다며? 그건 그 여자 앞이니까 하는 소리지.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뭐 어렵나? 그냥 한 번 하면 그만인걸. 그래? 그렇게 쉬운 거였어? 그래서 나한테도 쉽게 했구나. 당신은 당연히 사랑하지. 이번에도 참 쉽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나네. 여보, 나 당신한테는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소리도 참 쉽게 안 해.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까지 잃고 헛헛할 당신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했어. 솔직히 당신한테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짠해서 청혼을 승낙했다고. 진심은 이런 거야. 이런 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잖아. 선택. 그래.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당신 옆에 얌전히 안전하게 있을 여자가 필요했던 거겠지. 마침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쓸쓸하던 차에 내가 옆에 있었던 거고. 역시 당신은 똑똑해. 이제 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네.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을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야. 솔직히 이제 내 인생에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 나는 그저 당신이 내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좋겠어. 뭐?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자. 그리고 아이 낳자. 그러면 당신도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아이 낳아서 당신이 나를 확실히 붙잡아. 내가 당신한테만 허락할게. 당신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싶을 것 같아? 결국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붙잡아달라고. 보니까 소장도 안 보냈던데.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가자. 소장은 곧 갈 거야. 변호사랑 상의할 게 남아서 아직 접수를 안 한 것뿐이지. 거짓말하지 마. 이혼 소송하는데 무슨 생각할 게 더 필요하다고. 결국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려고 했던 거잖아.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이 없어. 알았어. 내가 건물 하나 증여해 줄게. 그거 받고 집으로 돌아와라. 강남에 있는 걸로 줄게. 어때? 괜찮은 거래지? 거래라는 소리까지 하길래 저도 한번 뻔뻔하게 나가보려고 했어요.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아이도 안 바랄게. 그냥 나랑 같이 살기만 해줘. 되게 인심 쓴다는 듯 말하네. 솔직히 내가 인심 쓰는 거 맞잖아. 당신이 머리 좋고 일 잘하는 평사원이었던 건 맞지만 그것 말고는 뭐 대단한 거 있어? 집안도 평범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 집은 별골이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결혼도 못했을걸? 그래, 나도 못했겠지만 신비서랑 관계도 유지 못했겠지. 왜 자꾸 걔 얘기를 해? 걔는 그냥 장난감 같은 거야. 지금은 내가 사랑하지만 실증 나면 버릴 수도 있는 장난감이라고. 어떻게 사람을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하찮다는 거야. 그럼 당신한테는 나도 하찮겠네? 당신은 다르지? 아니, 안 달라. 당신한테는 나도 장난감이야. 당신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거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말했어요. 하여튼 이래서 똑똑한 여자는 피곤해. 뭐? 당신이 똑똑해서 좋았던 건 맞지만 계속 이러면 나도 피곤해진다고. 그럼 갖다 버리면 되겠네. 장난감이니까. 당신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순 없지. 적어도 다른 여자랑 외도를 했으면 무릎 꿇고 사과는 해야 정상 아니야? 당신, 지금 나 놀려?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무릎을 꿇어? 누가 진짜 무릎 꿇으래? 진심 어린 사과를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상간녀랑 관계 들키고 나서 나한테 한 게 뭐야?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랑 안 헤어지겠다는 거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게 아니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아니, 말로 해도 안 믿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사과를 하래? 그리고 사과도 했잖아. 다 했는데 당신이 말을 몰라 먹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보니 내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네. 말기도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버려줄래? 당신이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내가 실증나게 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지. 만약 당신이 몸이 멀쩡해서도 이랬을까? 뭐? 만약 당신이 몸이 멀쩡했는데 상간녀랑 미래를 즐기다가 나한테 들켰어.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겠냐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이 중요해?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해. 나는 아니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똥꼬집이야? 건물 하나로는 부족해? 뭘 더 달라는 건데? 알았어. 집도 당신 명의로 바꿔줄게. 내 집에 상간녀는 못 들을 텐데? 알았어. 내가 나가서 만나면 되잖아. 됐지? 진짜 귀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당신이 말을 실천하는지부터 봐야겠어. 건물 내 앞으로 하고 집도 내 앞으로 해. 그런 다음 용서가 되면 그땐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근데 어쩌지? 아무 약속도 못 해주겠어. 지금 같아서는 헤어지고 싶거든. 알았어. 내가 깔끔하게 건물이랑 집부터 줄게. 내 진심을 보여줄 테니까 이혼 소송은 일단 미루는 거야. 오케이? 좋아.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서 강남에 있는 건물과 살던 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당히 내 집에 가서 상간녀에게 말했죠. 너 나가. 사모님, 아직 못 들었나 본데. 이 집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뭐라고요? 대표님이 결국 이 집을 사모님한테 줬어요? 그래, 어쩌지? 이 집주인은 내가 됐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가. 내 거 다 가지고. 내 거라고 해봤자 옷 몇 벌밖에 없거든요? 아니지. 가장 무거운 게 하나 있지. 무거운 거? 나 무거운 거 안 들고 왔는데. 대표님이 하도 나가라고 난리 와서 눈치 보여서 들고 올 수도 없었다고요. 그 대표 말이야. 내 거 가지고 나가라고. 네? 여긴 내 집이라니까. 난 다른 여자랑 미래 즐기는 남자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네 말 맞다나. 그 남자 내 거잖아. 가져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니 데리고 나가기 딱 좋네. 정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가도 돼요? 왜 안 되겠어? 어차피 내 남자도 아닌데. 그래도 이혼은 해야. 데리고 가죠. 내가 안 할 것 같니? 아, 하실 거구나. 좋아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요. 상간녀는 신나서 남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남편은 난리를 피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기친 거야?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사기는 당신이 나한테 친 거지. 뭐?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상간녀 치운다며. 당신이 안 치웠으니까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야.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안 나갔어. 우리 각서 기억나지? 당신이 나한테 강남 건물이랑 이 집을 주고 상간녀까지 내 집에서 깨끗하게 내쫓으면 재결합을 고려해본다. 하지만 내가 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당신이 나한테 증여한 재산만 내 것이 되고 이혼을 진행한다. 여보,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상간녀랑 이 집에서 즐길 미래가 더 남았니? 여보, 잠깐만. 아, 맞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혼을 진행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근데 당신이 위자료로 얼마 준다고 했더라? 당신 설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았지. 나도 이혼하면 이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리며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을 알리듯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착했더군요. 그분은 우리의 각서를 공중에 띄워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상황 봤죠? 남편이 약속을 어겼고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 이제는 별도의 위자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았어요. 아, 저런 대표님. 아이분은 왜 아직 이 집에 계신 거죠? 최변, 이러지 말아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내보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 짐 보이시죠? 저 여자랑 같이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며. 그렇다고 짐까지 챙겨서 나가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한 거잖아. 왜 자꾸 딴소리야?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헤어지자. 나도 피곤하다. 당신이 뭐가 피곤해? 내 재산을 이렇게 야금야금 다 빼앗아가면서. 나 같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내 재산을 이렇게 야금야금 다 빼앗아가면서. 당신은 어쩜 이렇게 공감 능력도 없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좀 받았다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미묘하게 웃는 것 같은데? 여보, 나도 힘들어. 그만 헤어지자. 당신이 사랑하는 건 신비서잖아. 남편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저에게 미래를 저버린 날의 녹음본을 틀어주었어요. 내가 뭐 돈만 보고 이러는 줄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끌리는 여자는 너밖에 없다고. 순간 남편도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그만 저는 놔주세요. 변호사님, 각서대로 진행하시죠. 예, 사모님.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내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제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혼하는 건데 축하까지 받을 일일까요? 그래도 영리하게 잘하셨어요. 보통 위자료는 많아봤자 몇 천이잖아요. 저도 변호사님 말씀 아니었으면 미련하게 이혼할 뻔했죠. 제가 감정에 휘둘려 몇 천만 원 받고 헤어지겠다고 했을 때 변호사님은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심했죠? 아니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타까웠으니까요. 전신마비된 남편을 그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죠. 더구나 그 여자와 계속 만날 거라고 하면서도 너랑은 이혼하지 않겠다. 며 제가 믿었던 남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런 사람을 믿고 결혼했다니 이제 생각하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서대로 잘 진행될까요? 일단 소장 보내면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그때 최대한으로 가져와 보죠. 네, 이미 건물도 받고 집도 받았으니 약간의 협의는 괜찮아요? 최대한 다 받아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던 제 중심을 잡아준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듬뿍 받으며 이혼을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안 엮이고 싶어. 세상에,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엄마도 속상하지?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주 잘했어. 그 간병인이 연락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연락 받고 갔는데 그 후로 말이 없길래 엄마까지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다 해결하고 오려고 했지.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여행 가자. 나 완전 자유야. 그래, 우리 딸이랑 신나게 여행이나 다녀야겠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엄마와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제 인생의 이막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주로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있고 사업도 시작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며 키워왔기에 그녀는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 제 삶의 이유이자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녀와 함께 빛났고 그녀의 웃음이 제 하루의 기쁨이었으며 그녀의 눈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어느덧 제 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할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가 늘 품에 안고 지켜줄 것만 같던 딸이 이젠 시집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언젠가는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밝은 얼굴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 후 상대 집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웃으며 집을 나갔던 딸이 돌아왔을 땐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결혼 못할 것 같아. 뭐라고? 결혼을 못한다니? 아니, 오늘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유나야, 천천히 말해봐.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 그래서 결혼은 어렵겠대. 결혼을 반대하신다니? 너희 둘이서 이미 결혼 얘기를 다 마쳤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건데? 그리고 네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시겠어? 내 딸만큼 괜찮은 사람 찾기 어려울 텐데. 나도 몰라, 엄마. 지훈 씨도 깜짝 놀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데려와 보라고 하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막상 나를 보시더니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 봐. 아니, 자식도 몰랐다는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어딨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설령 부모가 반대해도 너희 둘이 확고하면 그만 아니야? 그런데 지훈 씨는 뭐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지훈 씨는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달래보기도 했어. 하지만 지훈 씨 성격 알잖아. 싸우거나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머님께 강하게 대들지는 못했어. 그러면 결국 너희는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그냥 물러난 거야?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이 반대하시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건 그렇다 쳐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 뭐라고 하셨어? 너 얼굴, 직업,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시냐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신대. 그리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이유래. 뭐라고? 그 집 어머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 대체 이혼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이혼은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그러는 건데? 그리고 본인도 혼자 사시면서 사별이나 이혼이나 남편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 그건 다르지.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잃으신 거고 엄마는 이혼을 선택하신 거잖아. 그럼 너는 차라리 아빠가 죽었다고 하지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 입장에서 이혼 가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꺼려지셨을 수도 있다는 거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를 원하시는 건가 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이혼했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 그래서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의사도 된 거고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잘난 딸을 두고 이혼 가정 출신이라고 시비를 걸다니 그냥 핑계로밖에 안 들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공부하고 의사가 된 것도 싫으시대. 이혼 가정에서 형편도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발버둥 치며 공부한 게 훤히 보인다고. 그게 너무 싫으시대. 뭐라고? 그 여자가 대체 뭐야?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해서 의사가 된 게 왜 싫어? 그런 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는 고생 모르고 밝게 자란 며느리를 원하신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는 순종적인 그런 며느리 말이야. 어머님도 부잣집 따님 출신이라 그런지 내가 자기랑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엄마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신대. 결혼해서 시댁 식구가 되려면 친정을 잊어야 한다고. 엄마랑 연 끊을 수 있겠냐고 대놓고 물으셨어. 결혼하려면 엄마와의 관계를 끊으라니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 뭐라 했어? 말을 못 했어?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온 거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그럼 엄마는 내가 그 자리에서 엄마랑 연 끊고 시댁 귀신 될게요 이렇게 말해야 했다고 생각해?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아니,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다는 애가 왜 그 정도도 못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연을 끊게 하겠니? 아니, 설령 평생 친정을 만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야지. 재벌가에 시집 가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네가 친정을 뒤에서 몰래 만나든 뭐든 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건 나중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유연성 없이 돌아왔어?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집안을 상대하려고 했니? 몰라. 아무리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지훈 씨를 좋아한다고 해도 엄마를 남처럼 여길 수는 없단 말이야. 엄마는 재혼하려고 날 잊어버릴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 같니?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이 결혼을 포기하려는 거야. 너 진짜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살 수 있겠어? 모르겠어. 지훈 씨가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착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님 정말 무서우시던데 절대 마음 바뀌실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그런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 어차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찾아가서 애원한다고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야.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가 하겠다는 대로 기다려. 아무리 마음 약한 아들이라 해도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잖아.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면 그 어머니도 결국 이겨내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예비 사위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 예비 시댁에 다녀온 딸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결혼을 반대당했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딸아이가 상처받고 절망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서도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이 돈 많고 잘난 집안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제 딸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쁘고 똑똑하며 직업까지 탄탄한 제 딸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자존심 높은 집안에서는 우리 가정 환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혼해서 딸을 혼자 키운 것, 그리고 딸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까지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안 격이 맞지 않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이혼을 후회한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이혼을 선택한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군요. 혹시 이것이 다른 여성들이 자식 결혼을 위해 참고 살아가는 이유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이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제 선택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난하고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훌륭한 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비 사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딸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딸은 그런 예비 사위를 믿으며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순하고 화낼 줄 모르는 예비 사위가 부모의 반대를 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에 저 역시 딸과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상견례의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비 사위가 잘 설득을 했는지 상견례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예비 사돈도 처음보다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전히 그 결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잘난 집안이라 해도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딸인데 그런 딸을 한때 반대했던 시댁에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거죠. 겨우 허락을 받아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에서 딸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에 저는 딸을 그런 고생길로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제 딸은 의사로서 꿈을 펼쳐야 할 시기에 있었는데 괜히 그런 시댁에 들어가서 시댁 눈치 보며 날개를 접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과 시댁에 맞추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 결혼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저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마지못해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던 날, 저는 혹시라도 그 집안의 신뢰가 될 만한 일이 생길까봐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한 미용실에 가서 파마보다 더 비싼 드라이를 받고 몇 년 전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투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심지어 친구에게 부탁해서 명품 가방까지 빌려들었죠. 그렇게 한껏 꾸미고 불편한 차림새로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했어요. 혹시 그 집에서 일찍 오더라도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진 않으셨나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는지요? 먼저 와 계셨다니 마치 여기가 본인 자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 아닌가요?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누가 들으면 제가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단지 오시는 길이 편안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쭌 건데요. 편안했으니까 정시에 도착했겠죠. 쓸데없는 걸 물으시네요. 저도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와 계신 걸 보니 한가하신가 보네요. 저도 평소에는 무척 바쁜데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엔 시간을 좀 내야죠. 첫인상이 중요하다잖아요. 이런 자리에 늦게 오면 안 되니까요. 글쎄요. 이제 와서 첫인상이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죠. 딸을 통해 예비 사돈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 직접 만나보니 제 예상보다 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지만 첫 만남이고 중요한 자리니 예의 차원에서 몇 마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예비 사돈이 곧바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 도착한 걸 두고 주인 행세를 한다느니 시간이 남아서 온 거 아니냐느니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예의를 갖춘 인사말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꼭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몽 같은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우아하시고 품격 있으시네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나 봐요. 그런 소리는 좀 이상하네요. 지훈이가 저를 닮았다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단순히 든든한 아드님을 두셔서 부럽다고 말씀드린 건데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저는 제 딸이 저를 닮았다 하면 참 뿌듯하던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지훈이가 저를 닮은 건 전혀 아니죠. 생긴 것도 성격도 전부 아빠를 빼다 박았거든요. 어릴 때는 저를 닮은 구석이 너무 없어서 남편이 바깥에서 낳아온 아이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닮았다니 아무리 빈말이라도 좀 신경 써서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아,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너무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요.
혹시 긴장하셔서 그러세요? 엄마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오해만 커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엄마가 우리 결혼 쉽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유, 아니야. 마음고생이라니. 그래도 이렇게 상견례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걱정할 게 없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모님. 저희 집안이나 저희 딸이 기대에 못 미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요. 물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지만요. 앞으로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시면 딸아이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결혼을 허락하셨다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견례까지 진행한 게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사실 저는 우리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상견례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나 씨가 우리 집과 썩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건 더 쉬웠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는 며느리가 의사인지 아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반적으로는 의사 며느리가 큰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경우 같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로 일적으로도 도움되고 누구도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직업적인 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우선시하면서 바쁘게 살겠다고 하면 저희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남편분도 사업을 하셨고 아드님도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셨으니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충실한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며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집안이 좋은 딸들은 특히 더 내조하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제 주변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간섭을 싫어하고 남편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내조를 바라며 결혼시켜도 자기 할 일에 더 몰두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저희가 대체 뭐로 보이시는 거죠? 집안 괜찮은 며느리를 들여도 내조는 기대할 수 없을 거라니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고 능력 있어 결혼 후에도 잘 해낼 거라는 뜻입니다. 집안 수준을 따져가며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시키기보다는 본인들끼리 마음이 맞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아드님도 저희 딸이 하는 일에 긍정적이고 지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마음이라면 아이들끼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살림이나 내조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사실 제 딸도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서 살림에는 서툴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엔 가정주부를 두게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챙겨줘도 되고요. 밥하고 살림하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의사 며느리를 반대하신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내조라는 게 결국 남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아드님께서 사업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던데 그런 분에게 내조가 그리 절실히 필요한 것 같지도 않네요. 듣다 보니 저희 아들이 내조 없이는 사업도 못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딸님을 반대하는 게 억지스럽다고 하시는 건가요? 참,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드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뿐일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 도대체 저희 딸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나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어디 가서 욕먹을 일도 없고 이런 대우를 받을 아이도 아니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참 착하고 훌륭한 분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어울리는 상대를 찾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말 우리 아들과 따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나 큰 부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살 수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따님이 왜 하필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엄마, 왜 그러세요? 분명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 유나 정말 좋아해요. 유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해서 어머니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될 테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랑 지훈 씨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상견례까지 하자고 하기에 결국 아들의 못 이겨 결혼을 허락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건지 사돈이 저희 집안을 비웃으며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깔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딸아이를 두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더 잘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아보라는 둥,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아들이어야 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결국엔 우리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빙빙 돌려가며 한 셈이었죠. 정말 이럴 거면 애초에 상견례는 왜 하자고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이 결혼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제가 딸을 키워내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요. 수십 년 전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면서도 매일 술 마시고 도박에 빠져 집 밖으로 나돌기 일쑤였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 꾸미고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서야 진짜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 될 거라며 온갖 좋은 말로 나를 현혹하더니 결혼만 하면 이렇게 본색을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일은 다 끝났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인데? 괜히 바가지 긁지 말고 얼른 술상이나 차려와. 술은 무슨 술이야? 됐고 그냥 발 씻고 잠이나 자라. 너 지금 남편 말에 대드는 거냐? 지아비가 술 가져오라면 조용히 가져와야지. 왜 말이 많아? 당장 술 가져와. 술. 그만 좀 해. 책임감 없는 아빠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리고 자는 애 옆에서 술 마시겠다는 거야? 그럴 거면 방이나 하나 더 있는 집을 구하든가. 능력도 없어서 단칸방에 살면서 자식 앞에서 맨날 술 마시는 모습이 창피하지도 않아. 뭐라고? 이 여자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너를 너무 봐줬더니 이제 남편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냐? 야, 너 죽을래? 어디 한번 내가 어떻게 무섭게 해줄지 볼래?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잘해줬더니 네가 건방져진 거 아니야?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즐기다 못해 손버릇까지 나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 드러난 그의 본 모습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죠. 처음에는 다정함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정도로는 쉽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기분이 나쁘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행동은 일상처럼 반복되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심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제 딸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와의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은 여자로서 큰 낙인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로서의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특히 점점 말귀를 알아듣게 된 딸이 매일같이 욕설과 험담을 쏟아내는 아빠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제 자신도 용납할 수 없었고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차라리 아이와 함께 추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결심 끝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그 시절은 정말로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았으니 이를 구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 자식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든 어려움을 버티며 정말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오직 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저 부잣집 사돈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접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점점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위해 그 정도 희생하는 게 대수인가 싶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 딸은 고생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가 되었어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딸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죠. 그렇게 훌륭히 자란 딸을 보면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고 딸은 저희 전부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서 바쁘게 지내던 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이와 함께 추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결심 끝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 시절은 정말로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았으니 일을 구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 자식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든 어려움을 버티며 정말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오직 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저 부잣집 사돈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접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점점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위해 그 정도 희생하는 게 대수인가 싶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 딸은 고생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가 되었어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딸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죠. 그렇게 훌륭히 자란 딸을 보면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고 딸은 저희 전부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서 바쁘게 지내던 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할 것 같아. 뭐? 유나가 결혼한다고? 아니,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겠다고 하더니 유나도 결국 결혼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항상 딸이 의사니까 웬만한 남자는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허락한다고?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긴 뭘 바뀌어.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거지. 사위가 될 사람이 몇백억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인데 그 부모님은 더 부자야. 그런 사람이 우리 딸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우리 딸도 결국 넘어가게 된 거지. 결혼하면 병원을 차려주고 의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하니까 내가 결혼하라고 한 거야. 웬만한 남자면 몰라도 그 정도면 우리 집 사위로 충분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 유나가 보는 눈이 있네. 그 정도라면 의사 딸을 시집 보낼 만하지. 근데 진짜야? 어디 문제가 있거나 사기꾼 같은 건 아니겠지? 문제? 사기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위는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아무튼 우리 딸 결혼식에 다들 와서 밥이나 먹고 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니까 그런데 가본 적 없지? 내 덕분에 비싼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딸의 결혼 소식을 자랑하며 기뻐했던 제가 갑작스러운 반대와 예비 사돈의 비웃음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상견례에 참석했지만 예비 사돈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아니, 그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위해 참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화를 가라앉히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편이가 무슨 생각인지 화장실까지 저를 따라왔더군요. 사돈, 여기서도 볼일 보세요.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 편히 쓰세요. 수준 낮은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 봐요. 잠시만요.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사돈, 정말 이 결혼을 하셔야겠어요. 네? 아니, 그 말을 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무시했으면 됐지. 이제는 뒤에서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목소리 낮추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모두 사돈과 따님을 위해 드리는 말입니다. 제발 따님을 살리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파혼하세요. 이건 진심이에요.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가 알아서 물러나길 바라는 거라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아니면 파혼 안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 딸한테라도 손 떼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따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진심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와 우리 딸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돈은 없어도 부끄럽게 산 적은 없고 제 딸을 부끄럽게 키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사돈께서 얼마나 고생하며 따님을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귀한 따님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따님에게 큰일이 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면 큰일 난다니요? 누가 들으면 아드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제 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이제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가요? 협박이 효과가 없으니 회유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드님이 멀쩡해 보이던데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딸 말로는 자기 아들은 남에게 화 한 번 못 내고 작은 생명도 해치지 못할 만큼 순한 사람이라던데 그런 아들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믿으라는 건가요? 저를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아이가 사람 좋고 매너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돈도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남편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저도 사돈께서 이혼하시게 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 말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래도 여태 저랑 우리 딸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하셨던 분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막으려면 뭔가 핑계를 대야 했거든요. 제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뤄내야만 하는 성격이에요. 이번에도 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를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요. 그 아이 성화에 못 이겨 상견례 자리까지 나왔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결혼을 시킬 수는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제 자식이 소중하다 해도 남의 집 귀한 딸까지 고생시키는 건 못할 일 아닙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아드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고요? 세상에 겉으로는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직접 낳아 기른 아이인데도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저는 그 아이를 감당해야 할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딸까지 고생시키는 일은 차마 못하겠어요. 유나가 결혼 후 어떤 일을 겪을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저도 제 아들이 두려울 정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죠. 지금 유나가 직접 헤어지자고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마 집착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강행하려고 무슨 일이든 벌일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심하게 싸우는 척하는 건 어때요? 화장실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그걸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되죠. 그러면 사돈께서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파혼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당황해서 말릴 텐데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파혼으로 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따님께 이번 일을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 아들과의 결혼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왜 유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돈과 유나 양께 전혀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사돈께서 따님을 어떻게 힘들게 키워오셨는지 정말 존경스럽고 유나 양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여 훌륭한 의사가 된 점은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제 자식에게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만 쫓는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미 고인이 된 제 남편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탓인지 그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아들을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정신과 치료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요. 이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아들의 결혼을 계속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돈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깊었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의 혼사까지 스스로 막으려 했을까요? 사실 그 선택이 맞는 길일지라도 부모로서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냥 결혼시키고 뒤로 물러서는 게 더 편했을 텐데 말이죠. 그 와중에 저희 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별할 방법을 먼저 제안하며 결혼 반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사부인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고 동시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돈의 의견에 따라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그냥 가시겠다니 그게 무슨 무례입니까? 무례라뇨? 무례를 저지른 쪽은 우리 쪽이 아니라 당신 쪽 아닌가요? 상견례를 하자고 불러놓고는 초면부터 불쾌하게 굴며 사람을 깔보는 태도를 보였으면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말로 기분이 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돈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면서 이 정도는 감당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제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 나와 내 딸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 결혼을 시킬 수 없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유나야,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결혼은 있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네가 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네가 그렇다 쳐도 난 그럴 수 없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집에 시집 보내겠니? 됐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결혼을 무효로 하자니요? 저희 보고 헤어지라는 뜻인가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발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난 엄마로서 내 딸이 고생하는 건 도저히 못 봐. 네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알겠지. 자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 딸 인생을 담보로 걸 순 없어. 장모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지훈아, 너도 좀 생각해봐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혼을 고집하니? 사랑은 좋은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그럼 이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쪽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거나 발목 잡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진짜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제 그만하고 따라 나오지 못해? 너도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지훈 씨, 미안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유나야, 유나야. 그렇게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딸의 팔을 잡아 상결례장을 빠져나왔다. 딸은 갑작스러운 내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은 듯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지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에게 온 고소장들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여주자 딸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의사인 딸은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파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러셨던 거구나.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네. 맞다. 이제야 이해했구나. 나도 처음에는 그쪽 집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복잡했어. 그쪽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리셨을지 생각하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더라. 그날 엄마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간 것도 네가 잘못 잡히지 않고 파혼해야 했기 때문이야.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그 남자가 집착할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 핑계를 댔어.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했더니 그 사람도 이해하는 것 같더라.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그 정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 네가 상처받거나 쫓겨다닐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유나야.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고 네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 사람, 내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친엄마조차 아들을 두려워할 정도라니. 그 진짜 모습은 도대체 어땠던 걸까? 아휴, 이제 그 사람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결혼할 사람 많다. 아니,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 네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왜 굳이 결혼에 목매니? 이번 일을 계기로 잘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부인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렇게 저는 사부인의 뛰어난 판단 덕분에 딸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딸을 그런 사람과 결혼시켰다면 저도 딸도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아들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사부인이 몹시 안쓰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결국 사부인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파혼당한 이유를 전부 엄마 탓으로 돌리며 발악을 했는지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더라.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 때문에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식을 병원에 보내는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테니 다행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부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다행히 딸은 이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부모로서 저는 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아서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결혼 생활도 그랬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익숙함이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랬다. 큰 풍파 없이 함께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1주년을 맞이했다. 그날은 제게 가장 빛나야 할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비한 특별한 저녁을 기대하며 저는 소중히 고른 선물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식당으로 가고 있겠지. 제가 예약한 곳을 미리 알려주었으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이죠. 살며시 다가가 여보 나왔어 라고 말을 걸었지만 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하고 무심하게 들렸어요. 아, 왔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한 날을 맞아 멋지게 차려입으라고 했는데 그의 옷차림은 마치 막 퇴근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오늘도 많이 바빴나 봐.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무심한 그렇지. 라는 말뿐이었어요. 평소라면 하루가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다정하게 물어보던 남편이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침내 입술을 떼며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귀에 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이 흔들리는 듯했고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멀어지면서 나와 그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우리가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동안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네요. 대학생 때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 만남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학업 자체도 버거웠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체력이 고갈되어 코피가 자주 터졌네요. 학업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준비까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욱 바쁘고 힘들었겠죠.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은 제 건강을 걱정하며 항상 식사를 먼저 챙겨주곤 했어요.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간식이 참 자주 들어왔네요.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체중이 5kg이나 늘어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간식을 거절해 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공부하는 사람은 살집이 있어야 버틴다며 제 말을 가볍게 넘겼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느낀 건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였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 나만 조금 더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젊은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꽤 멋지게 느껴졌잖아요. 결국 간식을 거절하려던 나의 마음은 이내 누그러졌고 사장님의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 이상으로 마음에 와닿았네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던 나에게 사장님은 별안간 하루 쉬자는 제안을 하셨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아침에 집 밖으로 나섰는데 도로 앞에 멋진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사장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날따라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잖아요. 그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조수석 문을 열며 한마디 하셨죠. 이러다 사람들이 우리가 데이트하는 줄 알겠네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준비한 걸 보면 데이트 아닌가요? 아니면 저를 어디 면접 보러 데려가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사장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따라 나섰어요.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듣고서는 거절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멋진 경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평범한 활동일 뿐이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하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겁이 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저 자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둘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겠냐고 했지만 사장님은 모든 걸 스스로 이뤘다고 말했어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혼자만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가게 안에서는 절대 연인처럼 행동하지 말자고요. 처음 1년은 정말 문제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결국 직원에게 우리의 관계가 들통나고 말았죠. 남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제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 순간 한 직원이 딱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직원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저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직원들이 불편해하잖아. 그리고 나도 좀 부담돼. 그럼 그냥 아르바이트 하지 마. 내가 다 지원할게. 너는 마음 편히 꿈을 이루기만 하면 돼. 뭐가 문제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공부해.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정말로 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이고 거절해보려 했지만 자신이 꼭 저를 뒷바라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반드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돈 걱정을 덜고 공부에 몰두하니 성과도 더 잘 나왔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물론 만약 우리가 결혼하지 못한다면 받은 모든 것을 돌려줄 각오도 함께요. 그렇다고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행정고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고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커져갔어요. 이제 고시 준비를 그만둘까 봐.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잠시 쉬면서 나랑 놀자. 아니, 그래도 쉬지는 못하지. 취업이라도 해야겠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는 항상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취업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행정고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결혼 1년만 미루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싶어. 행정고시겠지? 응.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난 네가 뭘 하든 무조건 내 편이야.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그때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신혼집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사실상 저와 함께 살며 모든 걸 책임졌어요. 집세부터 생활비, 심지어 식사까지도 전부요. 덕분에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29살의 행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과 함께 준호와 결혼했고 그동안 제가 받은 도움을 꼭 갚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결혼 후에도 모든 살림을 혼자 도맡아 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앉아 있으라며 말리고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못하게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은 고생을 했던 나에게 준호와의 결혼은 마치 모든 걸 보상받는 것 같은 삶이었다. 그런 준호가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이혼을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준호, 이거 농담이지? 혹시 내가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게 있어? 그동안 살림을 혼자 다 했잖아. 나도 도울게. 나도 하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너랑 살면서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런데 마음이 끌리는 여자를 찾았어. 물론 아직 시작은 안 했어. 너랑 먼저 정리하고 가고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자. 준호, 나도 당신을 위해 정말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게랑 집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대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만나려고 하면 다 만나게 돼. 이건 정말 진심이야?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협의로 진행했으면 좋겠어. 나도 변호사를 고용할 거니까 너도 준비해. 뭐라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혜진한테 줄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호는 그 말을 끝으로 식당을 나갔고 저는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길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준호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준호가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그 천사 같던 사람이. 엄마, 나도 믿기지가 않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후로 준호를 설득해보려 노력했어요. 한 번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 다시 돌아오자. 말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은 로맨스라고 하고 남의 행동은 불륜이라 말하더니 준호의 말이 꼭 그랬어요. 잘못이 아니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붙잡고 싸우다 보면 그동안 고마웠던 기억들마저 흐려질 것 같았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하자. 저는 그렇게 준호에게 말하고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내 삶의 기반 같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법원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도장 찍지 말고 당장 법원 뒷문으로 와. 저 멀리 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뒷문으로 달려갔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엄마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입니다. 혹시 엄마가 어디 아픈 건가요? 엄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고 나를 서둘러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네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였네요. 엄마, 전화 받으라고요? 받지 마. 왜요? 준호가 내가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준호도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엄마의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네요. 놀라움, 희망,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준호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다시 저를 앉히며 준호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준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외도를 할 사람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비록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엄마의 질문은 제 마음에 의문을 남겼어요. 엄마는 준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며 저를 준비할 때부터 도와줬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준호가 스스로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혼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준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혜진에게 모든 걸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준호가 집이랑 재산을 다 준다고 했지. 네, 맞아요.
최소한 양심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니?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에게 재산을 써야 할 텐데 왜 다 혜진에게 주겠다고 하지? 준호는 혜진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선생님이요? 저는 준호의 주치의입니다. 남편이 주치의라니요? 그 사람 어디 아프죠? 네, 보호자분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많이 아픈 건가요? 두 분 사이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이라니요?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너무 바빠서 검사를 놓친 적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항상 일에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놓쳤기 때문인가요? 저는 준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면서도 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행정고시 준비와 취업에 몰두한 사이 그의 몸은 병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 혹시 해외에서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제겐 준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겠지만 희망적인 치료법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희를 돕기 위해 여기 계신 거잖아요? 준호 씨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는 아무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며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떠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동안 준호가 힘들어 보였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자주 피곤해하고 체중이 줄어든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저의 무관심과 몰두했던 삶이 그의 아픔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고 저는 준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했어야 했잖아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어. 그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길 이혼 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그러면서도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기억들은 그가 다른 사람과 가게 되면서 모두 변해버렸죠. 그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저도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그가 정말로 힘들어 보였어요. 준호가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미워서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아프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만 빼놓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려고? 나 당신 아내야. 딸도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였어야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믿음직하지 않은 아내였던 거야? 미안해. 나에게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대.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 거라고?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어 당신을 떠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라도 내가 떠나면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픈 상태로 떠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견딜 거야? 내가 당신만 생각했어.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만 계속 생각했어. 만약 그렇게 속이고 떠났다면 난 진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늘 당신에게만 받기만 했지. 그래서 당신을 챙기는 법을 몰랐어. 내가 멋대로 살아온 게 너무 익숙해서. 당신도 많이 바빴잖아. 행정고시 준비도 하고 나랑 결혼도 준비하고 그런 와중에 내 몸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지. 내가 잘못했어.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 여보, 나한테 기회를 줘. 기회라니?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기회. 여보, 나도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오래 살아야 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갈 거야. 나를 위해 모든 걸 했잖아. 나도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하게 해줘. 치료를 받으라고? 응, 해보자.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끝까지 옆에 있을게. 희망이 없으면? 그래도 해.
그동안 당신도 나한테 끝까지 힘이 돼줬잖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차갑고 여위어진 손을 보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그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보, 나는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로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너는 이 고통을 다 알 수 없겠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서 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나누고 싶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둘 중 하나라면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너의 아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의지해. 알았어.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럼 치료는? 응, 치료받을게. 이혼을 두고 겪었던 그 소동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암에 좋은 음식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주치의와 상의 끝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체중이 급격히 줄었지만 꾸준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위한 고단백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치료가 효과가 있네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계속 효과가 지속되면 상태를 살펴 수술도 가능할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좋은 진전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과 이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 말 듣길 정말 잘했어. 사실 나도 당신과 오래오래 살고 싶었거든. 여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물론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응, 네가 옆에 있으니까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그날 저녁 집에 친정 식구들까지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엄마 딸은 왜 안 대단해? 너도 대단하지만 아픈 사람보다 대단할까? 하여튼 엄마는 예전부터 나보단 이 사람 편이었어.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위해 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뭐든지 다 줄 수 있지. 그날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가 외도했다고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저를 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저에게 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의 고통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를 놓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동안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후회가 남네요. 그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저는 남편과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졌어요.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들었고 사랑이 더욱 강해졌죠. 남편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비록 삶이 항상 쉽지 않지만 저는 언제나 그가 있기에 큰 힘을 얻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죠. 자기야, 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나 다시 공부 신청했어. 응? 어디에? 우리가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해서 살자고.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할 거야? 병원도 알아봤어. 우리가 이사하려는 곳에 내가 다니는 병원 분원이 있다고 하더라. 연계 치료가 가능하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돌봄을 받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나도 찬성하는 거지? 당연하지. 나도 항상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 내 고향이 시골이라 여름 방학마다 거기 가는 게 정말 좋았거든.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랬구나. 그럼 나랑 이혼하고 혼자 시골로 가려던 거야? 아니면 그곳에 숨겨둔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지? 정말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사죄할게. 여자에게 원한이 쌓이면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 요즘엔 남편을 농담하는 것이 즐겁다. 그만큼 남편의 건강이 나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안심이 된다. 그 후 우리는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갔고 그 시점이 바로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때였다. 의사는 남편의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꾸준한 항암 치료와 면역요법 덕분에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예상했던 1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2년째에도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저희는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새 집에서 살기 시작한 남편은 매일매일 건강해 보였어요. 텃밭을 가꾸고 퇴근 후에는 저를 위해 요리도 해주었죠.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CCTV를 집 곳곳에 설치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저 없을 때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주치의 선생님도 남편의 상태에 놀라고 계십니다.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치료가 예상보다 더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면역 치료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저도 정말 놀라워요. 건강하게 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게 분명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로 이사를 간 선택도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뿐이에요. 남편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편분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아내분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준 것에 비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보호자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상하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 스스로 치료와 운동을 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저 응원하고 지켜보면 되는 것뿐이에요. 일이든 뭐든 그가 옆에 있어 주길 원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네요. 의사로서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두 분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신 건 확실해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확인해주는 소중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적이라니 그 말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도 다짐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함께 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겨냈으니까 이제는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맞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힘을 합친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둘이 힘을 합쳐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겠군요.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기적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한 삶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죠. 요즘은 남편과 함께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며 작은 기쁨을 느껴요. 여보, 이분들이 당신을 보며 희망을 찾고 있대. 정말 신기하네. 나는 단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맞아. 나도 정말 신기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견뎌왔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블로그에 글 남겨야겠다. 어? 이 댓글 봤어?
유기농 채소 팔지 않냐고 물어보시네? 장사할 기운이 여전히 있구나. 역시 돈벌이 욕심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 더 많이 심어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누려고. 우리끼리 다 먹기엔 좀 많아서. 어머, 당신도 철이 들었네. 파는 게 아니라 나누겠다고. 정말 바뀐 것 같아. 나중에 건강이 더 좋아지면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미리 고객도 확보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말 웃겨 죽겠네. 처음에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가끔씩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죠. 지금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남편이 제 곁에 있고 제가 남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매일을 소중히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함께 걷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사랑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네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 중요한 가치임을 깊이 느끼고 있어요.